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유난히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동화 속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고 세상 사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지요. 우리 강아지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 줄 아냐? 그야 당연히 귀신이 제일 무섭지요?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요? 질문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제일 무서웠던 것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귀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대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야.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야. 그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 사람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라고 반문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해하고 실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이란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으니 항상 사람 조심 차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으로 인해 강택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말이 될 텐데요. 홍은명의 책은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마르면 나중에는 밑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죽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드넓은 바다는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은 바다라도 바닷물이 빠지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속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신조차도 자신의 본심이 진짜 무엇인지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조차 자신의 속마음이 진짜 무엇인지 잘 모를 판에 남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절대 그 속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르니 각종 범죄와 나쁜 일에 연루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 또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재산상 손실을 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악행은 죽은 귀신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으로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배제시키겠습니다. 종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속한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영이 지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겉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도 모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 되겠지요. 그 속마음을 누가 좌우하느냐에 따라 선행과 악행의 기로에서 항상 두 마음, 즉 선악이 싸우게 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을 추구할 테지만 악인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또 나와 소통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인지 불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도 없고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속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공자도 일찍이 사람을 분별하는 9가지 지혜에 대해 설파를 했습니다. 이 방법도 상대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과 위선에 탈을 쓰고 접근을 한다면 또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무의식의 행동은 그 사람 됨됨이와 본성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즉, 본성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다는 얘기겠지요. 첫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도 알며 그 상황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균형 잡히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린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을 때는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요. 좋은 관계에서는 평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평소대로 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갈등을 일으키는 충돌된 상황에 봉착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싸움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무의식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여 논쟁이나 언쟁을 통해 또는 불협화음이 발생한 상황에서 평소에 알지 못한 상대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행동이나 듣지 못했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돌발적 행동까지도 모두 싸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자 한다면 좋은 관계에서나 나쁜 관계에서나 모두 같은 행동 패턴과 일관된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상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고 하고 충성 맹세를 자발적으로 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상대를 원망하며 폄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유리할 때는 상대를 천사가 따로 없다고 하다가 상황이 역전되거나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면 천사가 갑자기 악마로 둔갑을 하여 상대를 공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는 이전도 이후도 변함없는 같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유불리의 가치 판단과 척도에 의해 상대를 마름질을 하여 재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이권으로 계산을 하여 도움을 주지 않은 상황으로 돌발 변수가 작용하면 그 존경하고 착했던 천사는 순식간에 악마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발 상황과 변수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뀌거나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못한 사람도 알곡과 쭉정이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의 생활 패턴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생활에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의 생활 패턴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평소의 생활 패턴이 아닌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고란 늘 느닷없이 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행동 패턴을 취하느냐에 따라 평소 알지 못했던 상대의 진면목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가는 사람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즉, 감동을 하여 결혼을 하는 사람과 실망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를 흔하지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요. 셋째, 특별한 경조사를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사건,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빈틈이 없이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큰일 앞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응하는 자세를 보고도 우린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집안의 큰 대소사를 비롯하여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인이라면 평소의 친분 정도에 따라 경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우린 또한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보다도 당사자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며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사건, 사고 앞에서 항상 진지하게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외면과 무관심의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면서 우린 상대의 진정성과 가식과 허식, 그리고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고마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별이 되지요.
넷째, 불편한 관계에서 사과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도 우린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을 했거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후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먼저 하거나 말을 먼저 건네지 못한 사람은 소통에서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존심 지키느라 말을 못하거나 그냥 넘어간다거나 상대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키는 예를 모르고 그 법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나이가 많고 적응을 떠나 잘못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나이가 먹었고 윗사람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 직장 상사이니 부하 직원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스템 권위를 내세우며 자존심 지키는 일이 되겠지요. 사과를 해야 할 일에 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걸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는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며 높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위인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답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은 핑계와 변명이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며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과 교제함에 있어 약자를 돕고 강자를 누르는 남아의 의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목격했을 때 정말 존경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기실 따지고 보면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에 존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자신이 존경받을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보석으로서 가치를 인정하며 소중히 여기고 소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은 평범한 돌로 여기며 무시를 하게 되지요. 사람의 가치도 스스로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하고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만인이 알아서 스스로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줍니다. 인위적으로 억측을 부리며 자신을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강제로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그 가치가 빛나고 스스로 돋보일 때,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상대가 알아서 대우를 해주겠지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는 존중받지 못할 저급한 행위를 보이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대우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반말은 기본이며 행위조차도 자기 하수인 부리듯 함부로 대합니다. 간혹 지상파 뉴스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갑질 논란으로 지상파 뉴스를 장식하는 것 또한 이 사람들의 인성을 확인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인성 논란의 핵심은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재력, 외모, 권력과 시스템 권위로 지배를 하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거나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간이 먼저 되어라.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주제를 파악해라. 등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성실히 살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릴 만큼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볼 때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사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그의 행적도 아니고 그 사람됨이다. 라는 아미엘의 명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하여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불의를 막론하고 업적과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일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행히도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외형적 허울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내면이 꽉 찬 인간 됨됨이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온 것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으로 지식을 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알아야 인간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살면서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잘 몰라서 당하거나 잘못 엮이거나 시달리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사람을 잘 알고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서 배우며 깨닫고 알게 되는 일이지요. 부디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여 항상 사람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